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세자 이선의 이름을 떠올리면 누구나 아버지 영조에 의해 두주에 갇혀 죽은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곤 했다. 그 까닭에 그의 삶에도 열정적인 러브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선은 어린 시절 아버지 영조의 강압적인 훈육 탓에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그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했으며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우라증이 도지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이선을 감싸주고 안아주는 여인들이 있었다. 물론 그 여인들은 모두 이선의 광기를 두려워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의 첫 여인은 세자빈을 만난 해경궁 홍씨였다. 동갑내기 두 사람은 1744년 11살 때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왕가의 다른 부부들처럼 그럭저럭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낳고 사는 사이였다. 이선의 관계가 심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선은 날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했고 홍씨는 남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았다. 홍씨의 불안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선의 관계 어린 폭력성은 사진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 살인한 것은 23살 때인 1757년 그가 휘두른 칼날에 처음 목숨을 잃은 이는 동궁 당번내간 김한채였다. 이선은 그를 죽인 뒤 직접 머리를 잘라 나인들이 보는 데서 효시를 하기까지 했다. 그 이후로도 나인 여러 명을 죽였다. 이선의 감정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세자의 용포를 입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광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는데 홍씨는 이런 행동을 두고 의대병이라 명칭을 만들기도 했다. 의대란 왕이나 세자, 왕비, 세자벤 등이 입는 옷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이선은 옷을 입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옷을 한번 입으려면 별의별 노력을 다 해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옷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옷을 입은 후에 벌어질 일, 즉 용조의 꾸지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옷을 입을 때마다 입었다 벗었다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가 뒤틀리면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띠며 물건을 집어 던지든가 칼을 휘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번 입고 벗어버린 옷은 반드시 태워 없애야 했다. 마치 그 옷에 벌레라도 들끓는 양 공포증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는 데서 태우지 않으면 광증이 더욱더 심해졌다. 그 바람에 옷을 한번 입히려면 늘 같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야 했다. 한 번은 그 의대증이 폭발하여 옷을 입히고 있던 홍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았는데 하마터면 왼쪽 눈이 빠질 뻔했다. 당시 홍씨의 눈이 무척 부어올라 얼마 동안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선은 홍씨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매우 폭력적이었다. 자식들 역시 그를 몹시 두려워했다. 홍씨는 이선이 언제 자식들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이들을 늘 이선의 초소에서 가장 먼 곳에 두었다. 특히 아들 산에게는 더욱더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영조는 세자 이선을 대신하여 세손 이산에게 왕위를 계승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이선은 아들 산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늘 냉랭하게 대했다. 그 때문에 홍씨는 혹 이선이 아들 산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이선의 살인 행각이 계속되자 홍씨는 시어머니 영빈 이씨에게 달려가 그간 이선이 벌인 일들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세자가 죽더라도 자신과 새손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홍씨로부터 그간 이선이 저지른 살인 행각에 대한 말을 들은 영빈이 씨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그리고 이선을 불러 다독이며 광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선은 되려 악을 쓰며 생모인 그녀조차 죽일 듯이 협박했다. 결국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 영빈이 씨도 홍씨처럼 차라리 세자가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용조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다. 세자의 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마, 소인이 이 말씀을 참아 어미 된 정리에 못할 일이지만 손공을 보호하고 새손을 건져 종사를 편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옵소서. 하오나 부자간의 정으로 차마 이러하시지만 다 세자의 병입니다. 병을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처분을 하시나 은혜를 끼치셔서 새손 모자를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빈이 씨는 아들 이선을 죽이고 홍씨와 새손 이산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홍씨의 바람이기도 했다. 홍씨는 남편이 죽어야만 자식이 살 수 있다고 하소연했고 영빈이 씨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생모와 아내가 모두 이선이 죽기를 바라는 것을 안 영조는 망설이지 않고 이선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해경궁 홍씨의 하소연이었다. 해경궁 홍씨가 남편 이선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선의 후궁 중 빙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선이 가장 사랑하고 아낀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선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것이다. 또한 그녀가 낳은 아이마저 연못에 집어던져 죽을 뻔했다. 홍씨가 이선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휘달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였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을 죽인 남자가 무슨 짓을 못하랴 싶었던 것이다. 빙해의 성은 박씨였다. 그녀는 원래 숙종의 비 인원하고 처소의 친박 라인이었다. 인물이 매우 빼어났던 모양인데 이선은 데뷔전에 들었다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선은 갖은 수단으로 그녀를 차지하려 애를 썼는데 용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왕실에선 위더르는 라인을 건드리는 것을 금기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선은 절대 빙해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원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빙해를 강제로 끌고 가 자기의 후궁으로 만들었다. 한동안 영조는 이 사실을 몰랐다. 이선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입담속고를 시켰다. 그리고 빙해에게도 매우 살뜰하게 대했다. 그러나 끝까지 비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이선은 여동생 화한옹주를 협박하여 빙해를 화한옹주 집에 숨겨놓았는데 결국 이 사실이 용조의 귀에 들어갔다. 이선이 강제로 빙해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용조는 노발대발했다. 1857년 인원왕후가 죽었는데 국상 기간에 궁녀를 범했다는 사실이 용조를 더 노하게 했다. 이사는 빙해를 후궁으로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버텼다. 용조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이선은 왕궁의 우물에 몸을 던졌다. 다행히 환관들이 뛰어들어 목숨을 구했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다. 그쯤 되자 영조도 별 수 없이 빙해를 이선의 후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빙해는 특별상궁에 임명되어 종육품 벼슬을 얻었다. 이후로 이선은 빙해를 총애했고 그들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빙해가 후궁이 된 뒤로 이선에게 옷을 입히는 일은 그녀가 도맡았다. 덕분에 해경궁 홍씨는 이선의 의대증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신 그 공포는 오롯이 빙해의 몫이 되었다. 빙해는 이선에게 옷을 입히는 동안 온갖 폭력에 시달렸다. 그는 용포를 입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발작이 시작되면
주변의 시녀와 하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죽도록 매질을 했다. 그때마다 빙해는 그를 가로막았다. 이선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빙해는 이선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의대를 입던 이선이 광기가 도졌고 폭주하면서 주변 하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빙해가 끼어들어 그를 만류하자 화를 참지 못한 이선은 빙해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그래도 화를 삭히지 못한 이선은 빙해가 낳은 자기 아들 찬을 연못으로 던져버렸다. 다행히 나인들이 구해낸 덕분에 아이는 살았지만 그의 엄청난 폭력을 받아낸 빙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선은 목숨을 걸고 후궁으로 삼았던 연인 빙해를 자신 손으로 때려 죽였다. 그야말로 광기와 폭력에 의한 처참한 살생이었다. 1년 6개월 뒤에 나경원의 고분에 있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이선을 불러 이렇게 다그쳤다.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인 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사물을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나 나경원이 이 말을 전해주었다. 나경원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일을 어찌 알았겠느냐? 처음에 왕손의 어미를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는 일도 버려놓고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했으니 너의 행실과 이를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영조의 말대로 빙해는 성격이 곱고 강직한 여자였다. 이선의 광적인 폭력을 가로막으며 아랫사람을 지켜주던 정많은 여인이기도 했다. 영조 또한 그런 그녀의 성품을 옳게 여기며 아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선의 무자비한 폭력과 광기에 희생되어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각계에 살이 잡힌 남자를 만나 그렇듯 가련한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다. 광해군을 흔히 중리외교 노선을 펼친 명민한 혁신군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광해군의 폐위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진 않다. 특히 권력이 여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점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사실 광해군 이은의 여섯 변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이는 광해군이 폐위되었기 때문이었다. 광해군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인이 있었다. 후궁의 수만 해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그 후궁 중에서 가장 특별히 총애하는 세 여인이 있었다. 광해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여인 김계실도 그 중 하나였다. 계시라는 이름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댄똥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 이름을 개똥이라고 해석하여 그녀의 이름이 개똥이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 같다. 광해군이 사랑하는 여인 김상궁의 이름은 계시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실록이다. 하지만 계시라는 이 이름은 그녀를 날쳐 부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종의 벼려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한 비화를 그린 개축일기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계시가 아닌 가희로 쓰고 있다. 개축일기를 쓴 저자가 당시 궁녀였던 것을 고려할 때 가희라는 이 이름은 김상궁의 본명일 것이다. 훈민정음으로 가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김가희를 언제 만났으며 어떤 이유로 그토록 총애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김상궁의 이름이 계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흉악하고 악했으며 개교가 많았다. 춘궁의 옛 신우로서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으므로 후궁들도 더불어 무리가 되는 이가 없었으며 드디어 왕비와 틈이 생겼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가희가 원래 동궁의 시녀, 즉 궁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광해군의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왕비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라고 하면 광해군의 부인 패비 유씨를 뜻한다. 즉 정실분의 도움을 받아 칠실이 된 셈이다. 그녀의 용모에 대해서는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나이에 비해 매우 동안이었다는 뜻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광해군의 사랑을 얻었다는 뜻이 된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것은 1608년이었고 이때 광해군의 나이 34살이었다. 김가희가 광해군의 사랑을 얻게 된 것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였다. 이때 김가희의 나이가 제법 많았다. 그렇다면 당시 김가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김가희는 광해군과 동침했지만 후궁의 첩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김상궁으로 불리었다. 이는 당시 그녀의 신분이 상궁이었음을 말해준다. 상궁은 승은을 입어도 후궁이 되지 못하고 그저 특별상궁이라고 하여 상궁의 업무만 면제받았다. 그렇지만 사실상 후궁 신분이었다. 당시 김가희가 상궁 신분이었다면 그녀의 나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대개 상궁이 되기 위해서는 입궁하고 30년이 지나야 한다. 궁녀는 어릴 때 입궁하여 아기 나이인이 되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정식 나이인이 된다. 그리고 다시 15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김가희가 당시 지밀상궁에 이취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8살에 입궁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당시에 그녀의 나이는 적어도 34살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당시 34살이면 손자를 얻을 나이다. 즉 할머니가 될 나이에 그녀는 후궁이 된 것이다. 광해군은 이 나이 많은 여인의 어떤 면이 끌렸을까? 그녀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이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김가희에 대해 인물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외모에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 듯 싶다. 그렇다면 광해군을 사로잡은 그녀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실록은 김상궁은 기교로서 사랑을 받았다 라고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실록이 말한 기교란 무엇이었을까? 기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재간 있게 부리는 기술이나 솜씨이다. 도대체 그녀가 부리는 기술이나 솜씨는 무엇이었을까? 여인이 남자에게 부릴 수 있는 기교라면 방종술 아닐까 싶다. 광해군은 그녀의 방종술에만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 기교에도 능했다. 그녀는 요즘 말로 정치 구단의 경지에 있었다. 당대 조정을 쥐고 흔들었던 권력자치고 그녀의 손아귀에서 노란하지 않는 인물이 없었다. 정인홍, 이희청 같은 권신들은 물론 박홍도 같은 간신들이나 유희분 같은 외척까지 그녀와 겨착했을 정도였다. 물론 이는 모두 광해군의 총애와 신뢰 덕분이었다. 광해군은 대신들의 말보다 그녀의 말을 더 신뢰했다. 심지어 인조반정에 대한 정보를 일찍 접하고도 그녀의 만류 때문에 적시에 조치하지 못하여 폐위되었을 정도였다. 여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신뢰가 독이 되었다. 물론 김가희도 광해군이 내쫓긴 뒤 가장 먼저 처형되었으니 지나친 기교가 죽음을 부른 셈이다. 광해군이 총애했던 세 여인 중 두 번째는 소용임씨다. 광해군이 그녀를 좋아한 이유에 대해 실록은 자색이 있고 아첨을 잘 부려 총애를 받았다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인물이 좋고 애교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대개 남성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여인상이기도 하다. 13살 어린 소녀는 궁중생활에 잘 적응했고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도 성공했다. 이후 그녀는 광해군이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냈다. 그녀는 광해군이 폐위되어 유배지로 갈 때 함께 간 유일한 후궁이었다. 물론 김가희를 비롯한 광해군의 총리들은 목이 달아났고 나머지 후궁들은 모두 따로 유배되었거나 사가로 쫓겨났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임씨를 죽이지 않고 광해군의
배소에 함께 머물게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씨는 일찍이 이귀 김자점이 고변할 당시 두둔해 준 공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아 죽지 않았으므로 위리에서 폐주를 모시게 되었다. 이귀 김자점 등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후궁으로 있던 임씨가 그들을 변호하여 목숨을 살린 공이 있었으므로 죽이지 않고 강해군의 이배지에 함께 따라가 살게 해준 것이었다. 덕분에 강해군은 인물 좋고 애교 많은 여인과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다. 강해군이 총애한 세 번째 여인은 소영 정씨였다. 그녀에 대해 실록은 교태를 잘 부리고 일에 익숙하여 출입하는 문서를 관리하였고 임금을 대신하여 계하하였으므로 임금이 배로 믿었다 라고 쓰여져 있다. 교태란 아양을 떠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녀가 임금변에 능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녀는 대전 문서를 관리하고 왕을 대신하여 교서를 내리는 일까지 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소영 정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녀는 명종 때 대제학을 지낸 정사룡의 증손녀이며 소출이었다. 아버지는 정상헌이고 오빠는 동사를 지낸 정시산이었다. 그녀가 언제 입궁하여 후궁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광해군 9년 1617년에 정치산이 죽자 강해군이 그를 개축국사의 공신이라며 장례를 후하게 치러줘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개축년 이후에 후궁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후궁이 된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은 없다. 다만 놀라운 것은 인조 반정이 있던 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다. 고개를 숙이고 담담하게 앉아있던 이예순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속세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부질없는 눈물이 흐른단 말인가. 이예순은 연평보원군 이기의 딸로 미색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남편 복이 바뀌었던지 일찍이 김자점의 아우 김자겸에게 시집을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청산가부가 되고 말았다. 남편을 여인 뒤 이예순은 부처님만을 의지하여 불공을 들이며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삼천 오겸의 아들 오은강과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을 통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멀리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로 도망을 가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관가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오은가는 부녀자를 유괴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고 더 이상 삶의 미련이 없어진 이예수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 하는급이 잘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예수는 지난 옛 일들이 주막등처럼 가슴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세속의 일은 모두 잊고 부처님께 의지하여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리라. 그녀는 정처 없이 전국의 절을 홀로 떠돌아다녔다.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 발길에 걸리는 것도 없었다. 표표히 떠돌던 이예순이 한양 근처에 있는 절에서 며칠 기거하고 있을 때였다. 와라! 이곳의 중도를 모두 묶어라! 저녁때가 다 되어 갈 무렵 난데없이 나타난 포도청의 사령이 포졸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다. 아니 무슨 일이오? 깜짝 놀란 주지가 포박을 하는 포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물었다. 그걸 몰라 물으시오. 이 절에서 부리는 노비 중 한 놈이 도둑질하다 잡혀왔어. 그런데 그놈이 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한톡속이라 자백했으니 할 말 있으면 포도청에 가서 하시오. 포졸들은 이예순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다. 졸지에 죄인이 된 이예순은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천한 공속으로 전락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예순이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공속이 되어 대궐을 드나드는 궁인들을 따라다니던 이예순은 워낙 미색이 출중한 데다 재주가 뛰어나 당시 광해군을 가까이 모시며 세도를 부리던 김상궁의 눈에 들게 되었다. 김상궁은 이예순을 아예 자신의 양녀로 삼아 항시 옆에 두고 총애했기 때문에 그녀는 점차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무렵 광해군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조정의 종신들이 반정을 모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예순의 아버지 이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정 중신들의 반정 계획은 곧 광해군의 귀에 들어갔다. 다급해진 이귀는 딸 이예순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정했다. 얘야, 우리 가문이 멸하고 흥하고는 내 손에 달려있다. 부디 김상궁에게 말 잘하여 이 일을 무마되도록 내가 힘을 써다오. 알겠느냐? 그 길로 이예순은 황급히 김상궁의 투수를 찾았다. 마마님, 이제 소인은 어찌하오리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상궁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 어인 일이냐? 소녀의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사옵니다. 이예순은 울면서 자신의 집안은 절대 반정을 도모할 집안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이 주위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어허, 무슨 사람 같은 이라고. 내가 전하께 잘 아랠 테니 그만 눈물을 그치도록 하거라. 설마 전하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시겠느냐. 김상궁은 급히 어전으로 향했다. 어전에서는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을 모의한 인물들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전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신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전하의 화해 같은 은혜의 덕이옵니다. 하온데 지금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모두가 신들의 불찰이오니 부디 소신들을 차명에 처해 주시옵소서. 전하. 이기는 애절하게 호소했지만 광해군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광해군에게 아뢰었다. 전하, 소인이 나설 자리는 아니오나 부디 중신들의 상소를 귀담아 들여옵소서. 아마도 이는 중신들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인 듯 하옵니다. 광해군은 평소 신임하던 김상궁이 나서 변호하자 이기를 비롯한 중신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와 김자점을 주축으로 한 반정 세력들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반정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박승종이 광해군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아뢰었던 것이다. 또다시 이기와 김자점의 행로가 바빠졌다. 김자점은 김상궁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자신들을 변호를 부탁하였고 이기 역시 딸 이예순을 통해 대궐 분위기를 전해드리며 진리를 대비해 나갔다. 처음에는 반정 무리를 잡아들이라 명했던 광해군도 김상궁이 나서 이기와 김자점을 변호하자 자신이 내린 명을 거두었다. 그러나 결국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세력들은 구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귀양 보내고 능양군을 왕위로 추대했으니 이것이 곧 인조 반정이다. 거대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버지를 도와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이예순의 인생 역정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인들의 입담을 통해 널리 세상에 퍼졌다. 정조 이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성윤우의 딸 덕임이었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성윤우는 본래 승지였던 한주승의 청지기 노릇을 했는데 한주승이 사망한 뒤에 이산 외조부 홍봉환의 집으로 옮겨 청지기 생활을 했다. 그 바람에 덕임은 어릴 적부터 홍봉환의 집에서 자랐다. 이사는 유년 시절 외가에 드나들며 덕임을 알았고 자라면서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터라
소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는 새손이던 11살에 혼인했다. 신부는 김신묵의 딸이었는데 이산보다 한 살이 어렸고 덕임과 같은 나이였다. 이사는 이때 이미 마음속에 덕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손빈 김씨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산이 결혼한 것은 1762년 2월인데 그 무렵에 이산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소년 이산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덕임이 아기나인이 되어 어머니 해경궁 초소로 온 것이었다. 해경궁 홍씨는 덕임을 딸처럼 귀히 여기며 직접 키우다시피 했고 이산 또한 덕임을 친누이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이산은 이제 15살이 되어 마침내 관례를 올리고 새손빈 김씨와 합혼례도 올렸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후궁을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러자 이사는 곧바로 덕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자신의 후궁을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산의 어머니 해금궁 역시 찬성한 일이었다. 하지만 덕임은 후궁이 될 수 없다고 울면서 거절했다. 그 이유를 들으니 아직 새손빈이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후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새손빈은 덕임과 같은 14살이었으니 임신하기엔 아직 일렀다. 덕임은 새손이 우선 새손빈에게 자손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장 후궁이 되어야만 한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버텼다. 사실 궁녀가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임의 말이 사리에 맞았다. 결국 이사는 덕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을 보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사는 아내 김씨에게 애틋함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김씨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이사는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덕임은 이산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왕비에게서 자손을 보지 못했으니 관례에 따라 3명의 후궁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번에도 역시 덕임의 의지는 완강했다. 이사는 별 수 없이 이번에도 물러났다. 이후로 이사는 온빈 홍씨와 화빈 윤씨 등 2명의 후궁을 드렸다. 그런 뒤 1780년 다시 덕임을 찾아가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덕임은 여전히 후궁 셋을 먼저 드린 뒤 승인을 받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산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산은 덕임의 하녀들을 무섭게 꾸짖고 벌을 내렸다. 그때서야 덕임은 이산이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침내 받아들였다. 이에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그녀의 묘지문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내전이 아직 아기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울면서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였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널리 후궁을 뽑았고 다시 빈에게 승은을 내렸으나 거듭 사양하였다. 이에 빈이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에게 죄를 꾸짖고 벌을 내리자 빈은 비로소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15년 동안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때 정조는 29살이었고 덕임은 28살이었다. 승은을 입은 덕임은 곧바로 임신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780년 12월에 유산하고 말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그 아이 역시 유산하였다. 이후 또다시 세 번째 임신하여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덕임은 연하당에서 마침내 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를 낳았다. 사랑하는 여인 덕임이 왕자를 출산하자 이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것도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교했다. 공인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이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덕임에게 소용섭취를 내린 이사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이후 2달 뒤에 정조는 덕임이 낳은 왕자를 온자로 삼고 명호를 내렸다. 또한 1783년 2월에는 덕임을 빈으로 삼고 의빈이라 칭하게 하였다. 그녀의 비노 의인은 정조가 직접 정했다. 정일품 빈의 접지를 받은 덕임은 이후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4년 윤삼월에 옹주를 낳았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은 정조는 이제 진정 아비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딸을 잃은 종조와 덕임은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덕임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눕기까지 했다. 종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손물을 안기고자 했고 그의 7월 온자였던 덕임의 아들 순을 세자로 삼았다. 당시 3살이었던 이 아이가 바로 무뇨세자이다. 덕임의 아들이 세자가 된 뒤로도 정조와 덕임의 금실은 매우 좋았고 그래서 덕임은 1786년에 또 임신했다. 이때 덕임의 나이는 35살이었고 노산이었다. 거기다 그녀에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세자 순이 그해 5월에 홍역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그때 순의 나이 겨우 5살이었다. 덕임은 임신한 몸으로 세자의 빈소를 지켰고 장례식 때에는 무덤까지 따라가 서럽게 울었다. 정조 또한 통곡을 거듭하며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자신이 직접 묘지까지 가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웠다. 당시 효창묘에 장사 지내던 날의 사항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하였는데 임금이 흥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다시 흥암문 안에 약차로 돌아와서 영여가 도성 밖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다. 임금이 흑립과 백보 첫립을 다시 입고 요새에 나가 체복으로 바꾸어 입고서 이를 지켜보았다. 장사가 끝나자 임금이 친히 신주를 쓰고 초우제를 지냈고 그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무뇨세자가 죽은 뒤 덕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이 병이 되어 알아누웠고 결국 궁궐 밖으로 피접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 부인의 마음이 약하여 출정증세가 있다. 5월 이후 중병에 걸렸고 이에 본궁으로 피접을 보냈다. 출정증세란 마음의 병을 말한다. 무뇨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중병에 걸린 것이었다. 이후로 덕임은 경희궁에서 지냈다. 경희궁에서 2달쯤 머물다가 그해 9월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그때 덕임은 만삭이었다. 또한 병증도 심각하였다. 몸이 너무 상해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정조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그녀 곁에 머물렀다. 약을 다릴 때도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도 직접 챙겼다. 혹 누군가가 약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약봉지와 그릇은 항상 침실에 보관하도록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조의 그런 정성에도 의빈 성덕임은 1786년 9월 14일 한낮에 창국궁 중의당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의빈 성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 1등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종 홍락선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수산딸을 기다렸다가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었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실패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군번을 걱정하였다. 홍락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했으니 전실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 양반가의 남성들은 대개 부마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 부마가 되면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평생 의분비에 소속되어 한량으로 살기 일쑤였다. 문 남성들처럼 첩을 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공주나 옹주가 먼저 죽어도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다. 설사 결혼한다 해도 여자는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등재되었다. 거기다 아내인 공주를 상전 모시듯 해야 하고 작은 잘못만 있어도 왕에게 불려가 혼이 나기 일쑤였다. 몰래 첩을 들였다가 들키면 유배당하거나 직첩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마 중에는 공주나 옹주 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여 몇 번이나 유배되는 인물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중종의 부마였던 순혼이 조의정이었다. 조의정은 10살을 갓 넘었을 때 중종의 부마가 되었다. 그의 아내는 수건이 씨가 낳은 효정옹주였다. 부부는 거대한 저택의 옹주궁에서 생활했다. 당시 왕실의 결혼은 대개 12살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나이가 어린 탓에 결혼 직후 몇 년간은 다른 방을 썼다. 그러다 부부 중 한 사람이 15살이 되면 합혼내라는 과정을 거친 뒤 비로소 합방을 했다. 조의정과 효정옹주도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부마 조의정은 효정옹주와 합혼내를 치른 후 성에 눈을 뜨자 효정옹주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 여인은 효정옹주의 시녀 풍가이였다. 풍가이는 원래 수건이 씨의 외가에서 보낸 여종이었다. 효정옹주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로 옹주와 친구처럼 자랐다.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효정옹주의 시녀로 지냈고 효정옹주가 시집을 오자 함께 온 것이었다. 수건이 씨의 외가는 대대로 궁녀를 배출한 집안이었다. 수건이 씨의 이모는 상궁 박씨였고 이 씨의 여동생은 상궁 이은대였다. 수건이 씨 역시 궁녀로 입궁했다가 중종의 눈에 띄어 승운을 입었다. 그래서 정순옹주와 효정옹주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의 명은 길지 않았다. 1517년에 정순옹주를 낳고 3년 뒤인 1520년에 효정옹주를 낳았는데 이때 산욕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 수건이 씨가 죽은 후에 효정옹주는 이모 할머니인 상궁 박씨와 이모인 상궁 이은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상궁 박씨는 효정옹주가 외롭게 자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친정에서 같은 또래의 여종을 데려와 함께 지내게 했다. 그 아이가 바로 풍가이였다. 풍가이는 비록 여종이었지만 효정옹주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효정옹주와 함께 글도 익힐 수가 있었다. 풍가이는 인품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으며 충성심도 매우 강한 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효정옹주는 시집을 가면서까지 풍가이를 데리고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서망이 되고 말았다. 효정옹주와 결혼한 부마 조의정이 풍가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조의정은 20살이 되기 전에 풍가이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효정옹주도 조의정이 풍가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효정옹주는 풍가이를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의정에게 풍가이를 첩으로 드릴 것을 권했다. 이에 풍가이도 조의정에게 연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조의정과 풍가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효정옹주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자매 같은 풍가이를 위해 남편을 양보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조선시대에는 간혹 있는 일이었다. 첩을 두는 것이 합법적인 조선시대의 여인 중에는 자신의 자매 같은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기왕 남편의 첩을 둘 바에는 자신과 친밀한 여인을 드리려고 한 것이었다. 당시 결혼은 모두 중매에 의한 것이었고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더 흔한 일이었다. 남편인 왕의 후궁을 아내인 중전이 골라서 남편의 침실에 밀어넣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효정옹주 역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마가 첩을 들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옹주가 죽기 전에는 첩을 들일 수가 없는 것이 왕가의 법도였다. 만약 왕실에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들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효정옹주는 조의정과 풍가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보모와 시녀를 궁궐로 돌려보냈다. 이후 세 사람은 별탈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궁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행이 닥쳤다. 궁궐로 돌아온 옹주의 시녀에게서 조의정이 풍가이를 첩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모할머니 박씨와 이모 이씨는 노발대발했다. 결국 그 사실은 중종에게까지 전해졌다. 중종은 옹주의 이모인 상궁 이윤대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성을 잃었다. 풍가이가 본부인인지 옹주께서 본부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풍가이가 본처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옹주마마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종은 효정옹주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생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딸이었다. 그런 딸이 시집가서 소망받고 살고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것이었다. 중종은 당장 조의정을 잡아들인 후 순천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천은 조의정의 본가가 있는 곳이었다. 말하자면 고향으로 유배 조치한 것인데 이는 불쌍한 딸 효정옹주를 배려한 조치였다. 그리고 조정에는 이런 말을 전했다. 순훈이 조의정은 성품이 광패하여 여러 해 동안 도를 어긋난 행동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내가 훈계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여겨서 훈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물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 5년 전부터는 옹주의 여비인 풍가이를 첩으로 삼아 사랑하면서 옹주의 거처를 비복처럼 대우하고 풍가이의 거처를 옹주처럼 대우하여 가도를 문란시켰으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중종은 또한 풍가이도 잡아들이게 했다. 그녀는 내수자로 끌려가 이은대가 동원한 궁녀들에게 죽도록 맞고 함흥으로 유배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효정옹주가 나서서 풍가이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옹주는 풍가이에겐 죄가 없다고 하면서 2번이나 풍가이를 방면해 줄 것을 중종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중종은 옹주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종은 아예 옹주를 한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했다. 한편 순천에서 그 소식을 들은 조의정은 사람을 시켜 풍가이를 빼돌렸다. 다른 요정을 함흥으로 보내고 그녀를 순천 본가로 데려와 숨겨놓았다. 이는 물론 옹주도 묵인한 일이었다. 조의정은 순천에 있는 동안 본가를 드나들며 풍가이와 미래를 즐겼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중종은 얼마 뒤에 조의정을 방면했다. 조의정은 옹주궁으로 돌아오면서 풍가이도 함께 데려왔다. 이후 그들 세 사람은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거기다 효정옹주가 임신하게 되면서 조의정에 대한 중종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옹주의 이모 이은대는 늘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그 때문에 세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지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옹주의 산딸이 다가왔다. 중종은 옹주의 산딸이 다가오자 은혈을 보내려고 조의정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조의정은 아무 답변도 해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옹주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옹주가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사망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공주가 산후증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종은 모든 것이 조의정에 무심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실록을 기록한 한 사가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다. 풍가이는 조란 효정옹주의 여종이다. 옹주가 평소 사랑으로 보여했기 때문에 부마에게 첩으로 삼게 하였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 계면연의 벌을 받아 함흥으로 귀양 갔을 때 옹주가 2차례나 대궐에 나아가 죄가 없음을 전달했는데 임금이
분여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라고 하며 한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물러나왔다 했다. 풍가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청란한 말이 없었다. 풍가인은 그를 조금 알았다. 그의 손가락이 끊어졌기에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했다. 아, 어찌 자기 어버이에게 효도한 사람이 자기 상전에게 그처럼 불공하였겠는가. 풍가인은 참혹한 죽임을 당했지만 연인 조희정은 이때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명종이하는 문정왕후의 유일한 아들이다. 문정왕후는 왕비가 된 후 연이어 딸 넷을 낳은 후 34세 가까스로 이 환을 얻었다. 이후 그녀는 환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고 기어코 그를 왕으로 만들었다. 환이 왕이 되었을 땐 고작 12살이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섭정했는데 그녀는 무려 20년 동안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녀는 성격이 강하여 아들을 쥐잡듯 다루곤 했는데 환은 성정이 순하고 착하여 문정왕후에게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 궁궐 내부의 자그마한 시설 하나도 모두 모후의 허락을 받고 만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실록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윤비는 천성이 엄하고 강하여 비록 주상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고 수름천정한 이래로 무릇 뭐라도 하나 만드는 것도 모두 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명종은 모후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마마보이였다. 이러한 그의 성정은 죄의 내내 그를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명종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문정왕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종이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로 정치를 이끌고자 하면 어머니 윤씨는 여지없이 그를 불러 무섭게 다그쳤다. 너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 할 수 있느냐. 명종은 이 한마디로 꼼짝없이 무너지곤 했다. 1565년 어머니 윤씨가 죽을 때까지 그는 모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야담집 축수편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임금이 이미 나이 장성하였으므로 대비가 비로소 정권을 돌렸다. 따라서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만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군문으로 조목하게 나열하여 중간을 시켜 내전으로 보냈다. 임금이 보고 나서 일을 행할 만한 것은 행하고 행하지 못할 것이면 얼굴이 수심이 드러나며 그 쪽지를 말아서 소매 속에 넣었다. 이로써 매양 문정왕후에게 거슬렸으므로 왕후는 불시에 임금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무엇은 어째서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 임금은 온순한 태도로 그 합당한 여부를 진술하였다. 그러면 문정왕후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임금이 된 것은 모두 우리 오라버니와 나의 힘이다. 지금 내가 편히 앉아서 복을 누리면서 도리어 나의 명을 거역했단 말이냐.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하여 임금의 얼굴에 기운이 없어지고 눈물자국까지 보일 적이 있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에 명종은 자신의 소신대로 정사를 펼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터라 그저 눈물만 보일 뿐이었다. 명종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늘 모유의 문정왕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 바람에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눌려 지냈고 그 압박감 때문에 자식도 제대로 낳지 못했다. 명종 이완이 만난 첫 여인은 물론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였다. 그녀는 심강의 딸 인순왕후 심씨였다. 심강의 본가는 천송이며 그는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시몬의 5대손이었다. 천송 심씨는 이미 여러 차례 왕실과 인적관계를 맺어온 명문가였고 문정왕후 집안과도 인적관계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인순왕후가 환의 신부가 된 것은 문정왕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비록 모후가 정해준 배필이었지만 아내 심씨는 성격이 순하고 부드러운 여자였다. 문정왕후는 그녀에게 빨리 자식을 낳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들 이환에게도
빨리 자식을 보아야 한다고 성화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할 당시 11살, 13살 어린아이였다. 이완이 15살, 심씨가 17살이 되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문정왕후는 급한 마음에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들인 후궁이 신원숙의 딸 신씨와 정기봉의 딸 정씨였다. 이완은 그들과 합방했지만 그들 역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천운으로 인순왕후 심씨가 결혼 7년 만에 임신했다. 왕실에 큰 경사가 난 것이었다. 그리고 1551년 5월에 마침내 왕자가 태어났다. 그가 바로 명종의 유일한 아들인 순위세자 이부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이후로 인순왕후나 후궁들에게서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명종 또한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정해주지 않는 여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불행이 닥쳤다. 1563년 13살이 된 순위세자 이부에게 갑자기 중병이 찾아든 것이다. 그는 바로 한 해 전에 세자빈을 맞아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병마가 찾아들었고 명종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명이란 명의는 다 동원하고 대산명령까지 내리면서 하늘에 빌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순위세자는 13살 아까운 나이에 죽고 말았다. 조선왕실은 심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자 모 문정왕후는 자신의 시녀 이씨를 후궁으로 만들어 명종과 합방시켰다. 하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그리고 이후로 또 후궁을 더 들였지만 역시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들인 후궁 7명에게서는 이후로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명종은 심혈증으로 죽었는데 이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실록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문정왕후는 스스로 명종을 세운 공이 있다 하여 때로 주상에게 너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할 수 있었으랴 하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곧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상위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어김없이 받아들였으나 때로 후원의 외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었고 더욱더 목 놓아 울기까지 하였으니 상이 심혈증이 얻은 것은 또한 이 때문이었다. 심혈증이란 곧 화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명종은 가혹한 모후 탓에 마음의 병을 얻어 후사를 만들지 못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이복형 인종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것도 문정왕후로 인한 압박감의 일부 원인이었을 듯 싶다. 이게 조선 2대왕 정종을 거론하면 허수아비왕이라는 말이 대뜸 나온다. 사실 왕으로서 동생 이방원의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고 정치 역량에도 이방원에게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여성 편력에 있어서만큼은 그리 말할 수 없다. 정종 이방과가 왕위에 머문 기간은 2년 2개월, 그마저도 정사 대부분은 이방원의 뜻대로 처리가 됐다. 죄의 기간은 짧고 남긴 업적도 없는 정종이 후궁은 무려 10명 넘게 두었다. 그들 여인에게서 얻은 자식 수가 25명이었으니 자식 수로 따지면 28명을 둔 성종에 이어 랭킹 2위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 중 적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 정비 정한왕후 김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방과가 김씨와 언제 결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남자 나이 15이면 장가들었으니 방과도 그 무렵에 그녀와 결혼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가 1357년생이니 그들의 결혼 시점은 137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방과와 김씨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씨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도 방과는 15년 이상 첩을 얻지 않았다. 당시 풍습을 보자면 본처가 결혼한 후 5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무려 17년 동안 첩을 두지 않았다.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 인도궁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품었다. 그녀는 인도궁 소속의 요종 김애였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훈이었다. 그런데 김해는 지훈을 낳은 뒤에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 사건에 대해 실록은 태종 17년 8월 8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환자 정사증을 배웠다. 정사증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환자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또 회한대군 첩을 간통하였고 인도궁을 섬기면서 시녀 김해를 간음하였다. 김해는 상왕 봉공 여종이었다. 상왕이 알고 김해를 내치니 정사증이 도망하였다. 이때 이르러 붙잡히자 곧 배웠다. 의금부에서 김해를 아울러 배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해는 상왕에게서 아이를 배워 자식을 낳았으니 차마 배지 못하였다. 의금부 제조 등이 요청하였다. 김해가 이미 득죄하여 토펴났으니 상왕인들 어찌 아끼겠습니까? 임금이 그 말이 옳다고 여기어 장차 배려하였다. 그런데 상왕의 명령으로 배지 못하였다. 사실 이 섹스 스캔들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환관이라면 의당 남성을 잃은 사람인데 환관이 여인들과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고려시대 환관 중에는 남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불켜 죽은 사건도 있었다. 정사증도 그런 인물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약물을 제거하긴 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엔 조선시대만큼 환관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 스스로 남성을 제거하고 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남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환관 정사증도 그런 경우였는데 환관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섹스 스캔들도 일어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가늠한 여인 중에 상왕의 첩 김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해는 왜 후궁의 신부임에도 정사증과 간통한 것일까? 1417년 당시 정종은 61세로 환갑에 이른 노인이었다. 이때 이미 정한왕후 김씨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정종도 노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해는 젊은 여인이었다. 세교군 왕성하였지만 연애할 대상이 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궁궐안이기 때문에 남성이라고는 환관들밖에 없었다. 그런데 환관 정사증과 눈이 맞은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궁녀와 환관이 사랑에 빠진 경우가 덜어 있었다. 어쨌든 정사증의 행각은 탄로났고 김해도 이 일에 연루되어 궁궐에서 내쫓겨났다. 심지어 의금부에서는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정종은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고 태종은 형의 부탁에 그녀를 살려주었다. 그런데 그녀를 내쫓으면서 그녀가 낳은 아들 지훈도 함께 궁궐에서 내쳤다. 지훈은 궁궐에서 나간 뒤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아마도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승려가 된 모양이다. 이 사건이 있는 지 7년이 지났을 때 지훈은 스스로 왕자라고 칭하고 다니다가 잡혀왔다. 그때는 이미 정종도 죽고 태종도 죽은 뒤였다. 실록의 세종 6년 4월 23일 기사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성영감 이반이 중지훈을 잡아왔으므로 의금부에 하옥하도록 명하였다. 지훈이란 자는 공정왕의 시비 김해의 자식이었다. 김해가 항상 음란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왕이 가끔 곤장으로 때렸다. 지훈을 낳았으나 왕은 자기 자식이 아님을 알았던 까닭으로 여러 아들 항렬에 넣지 않았다. 왕이 승하한 뒤에 지훈은 머리를 깎고 절에 우거하면서 왕자라고 자칭하였다. 이렇듯 세종이 즉시 관원을 풀어 그를 잡아들여 확인해보니 과연 김해의 아들이 맞았다. 그는 원래 병이 있어 절에 맡겨진 것인데 세종은 그를 찾아내어 환속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그가 붙잡혔을 때 그를 측은하게 여겨 살려주려고 하였으나 종신들은 그를 죽이라고 간언했다. 세종 스스로 생각해도 그의 존재가 왕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종신들의 주청대로 사형에 처했다. 이렇듯 지훈은 왕자 신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왕자로 살지 못했고 스스로 왕자로 살고 싶어 발버둥 쳤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이 달아났으니 이 모든 것이 종종과 그의 어미 김해의 업보가 아니고 무엇이랴. 종종의 후궁들을 조사하다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종종의 후궁 중에 성빈 지씨와 수기 지씨가 있는데 이들은 한아버지에서 태어난 자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조선사를 샅샅이 살펴봐도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일이 이들이 유일하다. 가끔은 자매가 한 집안에 시집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 우선 지시자매의 집안부터 살펴보자. 지시자매의 아버지는 지윤이라는 인물이다. 지윤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이성계의 집안에 시집갔다. 큰딸은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와 결혼하였고 둘째와 셋째는 종종 이방과와 결혼했다. 말하자면 첫째는 둘째와 셋째의 손이 동서가 되었고 또 둘째와 셋째는 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조선사를 통틀어 유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록 사연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함께 시집갈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말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성계의 집안에 첩으로 들어와야 했다면 방과에게 굳이 두 명이 한꺼번에 의탁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성계의 아들은 방우와 방과 외에도 방의, 방간, 방원 등도 있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다.